저는 이정원 세무사라고 하고요. 공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속이 발생한 상속세 상담은 무료로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주말에도 상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세무사가 그래도 좀 여러 명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동산 정책이나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노블라이프 페스타니까 이제 상속 관련된 얘기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랑 뭐 이런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야 돼서 요즘 이게 이제 이슈가 좀 많은 편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증여조사나 이제 매매가액, 매수가액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조사를 보냅니다. 말 그대로 잔금 치르면 거의 한 달 안에 요즘 조사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거의 조사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당신 잔금 끝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취득했는지 소명해봐.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오시는 분들의 이제 나이대가 자녀분들 조금 이번에 내 집 마련 못하면 끝날 것 같다. 이번에 너 주택 하나 마련해야지. 근데 대부분 15억 정도 되는 주택에 대한 이제 정책 자금이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LTV 40%로. 그래서 그거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하반기 때는 거의 다 조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중개사님들이 매수자분들 손잡고 저한테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개사님들은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파생될지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제 잘 써달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들을 요청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 자금하고 차입금 어떤 걸로 이제 매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게 2월 10일자로 좀 개정이 돼서 더 꼼꼼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증여랑 상속 같은 경우는 이 증여세 신고서 말 그대로 신고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따지고요. 상속도 상속을 했는지 신고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 다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어떤 걸 처분하고 이걸 사니까 자금이 다 소명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기존에 전세가 8억 원 있었으니까 이번에 살 때 이 8억 전세금 끝나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면 사실 다 세무서에서 봐요. 80%가 다 세무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그 8억 원이 알겠어요. 근데 그 8억 원 그러면 어디서 나셨어요? 하면 타고 올라가면 한 7년 8년 전에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2억씩 이렇게 보태준 거 그런 것들 증여세 신고 안 한 것들이 이제 4억이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얹어져가지고 지금 8억이 된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무서에서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었을 때 이거는 좀 부족한데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그게 더 엄격해진 거죠. 특히나 이제 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이제 조사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주식, 채권, 매각 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동산 사는데 주택 사는데 주식 한 5억씩 매각해가지고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걸 물어봐요. 내가 주식으로 5억 벌었는데 당연히 취득자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시드는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시드 보면은 뭐 1억 5천만 원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식시장 장 좋아서 어머님이 뭐 돈 주고 그걸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면모들을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허투루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대충 쓰고 지금 조사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뭐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그냥 전수조사입니다. 거의 100%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액이 좀 낮은 거는 조사 그러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지역 보시죠. 천안시 동남구예요. 어디랑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도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그 다음에 토호제 지역도 아니에요. 근데 25년 10월 17일까지 작년 하반기에 나온 거 제가 최신 거 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툭툭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가족 간의 거래도 아니고 뒤에 먼저 보시면 가격도 싸요.
야, 앞뒤로 2억 9천만 원에 팔렸는데 너 왜 2억 6천5백만 원에 싸게 팔았어 해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얼마나 엄청 고가 주택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가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그냥 2억 6천5백만 원짜리 상속받아서 급매한 것 뿐이에요. 그냥 좀 싸게 팔았는데 싸게 팔았다고 조사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싸게 산 사람만 조사가 나올까요? 싸게 너 왜 팔았어? 라고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3명 다 조사가 나옵니다. 3명 다 조사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금 넣으면 계약금 넣기 2주 전부터, 그다음 잔금 치르면 잔금 치르고 2주 후에 계좌 내역 전부 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식이잖아요. 엄마 나 집 살 거야. 언제 계약금 넣니? 다음 주요. 아, 돈 넣어줄게. 쏙 넣어주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잡겠다고 이제 전부 다 계좌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즘은 이제 주택 샀다 그러면 그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조사는 날라오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떻게 소명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가액을 맞출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대구에 2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최근에 소명했어요. 대구를 소명을 한다. 2억 3천. 달성군인가? 군 단위에 있는 물건도 소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명을 해야 됩니다. 2억 6천5백만 원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제 그 가액을 이제 했는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써라.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 싸게 샀냐, 뭐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조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도가 좀 많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택을 사면은 거의 약간 나쁜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게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자, 시간을 한 번씩 보면서 할게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우리가 그럼 직접 볼게 해가지고 국토부랑 MOU를 맺어가지고 그냥 클릭해가지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대한 게 좀 엄격해질 건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올해 10월 달쯤에 부동산 감독원 관련법이 통과가 되면 부동산 감독원이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는 국세청 인원도 파견돼가지고 그냥 뭐 볼 것 같아요. 그럼 조사를 쭉 나래비 세워가지고 그냥 다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월 9일 이후로 저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경험을 했었지만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압도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원래 이제 어떤 규제가 없으면 뭐 서울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00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건이에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규제가 딱 때리니까 바로 한 3, 4개월 만에 거래량이 한 60%에서 70%가 빠져요. 3, 4천 건 거래가 되고 아파트는 월마다 한 4,500에서 5,000건 거래되던 게 한 700건으로 줄어들어요.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한 달에 거래량이 10,000건이다. 근데 서울에 있는 관할에 있는 모든 세무서에 캐파, 조사할 수 있는 캐파가 한 달에 8,000건이다 그러면 10,000건에서 골라서 조사를 8,000건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3, 4,000건을 빠지면 놓을까요? 조사관님들이 놓을 수는 없잖아요. 5,000건의 캐파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는 게 두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땐 세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거를 좀 유념해서 다음에 이제 조사를 많이 하는 섹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증여 조사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지금 5월 9일 전에 주택 뭐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중과세 피한 물건들 사신 게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금매는 끝났고 3월 말에 이미 끝났어요. 금매는 다 끝났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제 잔금이 대부분 4개월 이후잖아요. 4개월 이내 치르면 중과세 면하게 해준다면서요. 잔금을 4개월로 하면은 7월부터 한 10월까지란 말이에요. 일정 지역은 6개월이잖아요. 그럼 4월에 거래했으면 10월이니까 이때 거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너 어떻게 샀는지 보겠다 해가지고 증여세 조사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증여세 조사를 많이 할 건데 내년 상반기까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매물이 안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 전세금 아빠가 줄게. 야 전세라도 빨리 들어가라. 근데 전세 가격 올라갔으니까 전세 자금에 대한 증여도 엄청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죠 이거. 전월세 신고제 관련된 전세.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할 거예요. 30대인데 막 전세금이 10억짜리 들어가. 너가 그 10억 원이 어디서 나서 전세 보증금을 넣은 거야? 그럼 이게 조사를 합니다. PCI 기법이라 그래서 재산 증가가 10억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녀가 30대인데 5년간 쓴 게 2억이에요. 근데 자녀가 5년간 소득세 신고한 거는 4억밖에 안 돼요.
그럼 너 8억 어디서 났어? 증여세 때릴 거예요. 그 조사가 이제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전월세는 조사 안 해.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은 줘도 괜찮아라고 해서 뭐 전세 이렇게 한 2바퀴 돌리고 너가 쓱 몰래 가져가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거 조사가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업자 대출을 건드릴 거예요. 이제 사업자 대출 관련해 가지고 그거 끌고 와 가지고 주택을 샀다 그러면 사업자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 그래서 조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건 이미 국세청장님이 이제 이미 보도자료에서 여러 번 말했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잖아요. 이거 끝나고 6월달 성실사업자 끝나고 7월부터 조사하기로 이미 아웃라인이 짜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로 혹시나 내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서 대출 받아서 그걸로 산다? 그러면 조사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용증은 그냥 무조건 요즘 필수인 것 같아요. 가족 간의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삽니다. 자기 자금, 은행 대출 안 되잖아요. 해봤자 정책 자금밖에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 대출이잖아요. 가족 대출. 가족 대출에 대해서 차용증 그냥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이 종이떼기 하나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종이는 보지도 않아요. 이 종이가 뭐가 중요해요? 실제 이체 내역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체 내역의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100억짜리 차용증 써가지고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이런 조사 사례를 보면 나이대를 꼭 적어요. 자, 매수인 30대라 나와 있잖아요. 30대가 47억짜리 사는 게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한 경제적 능력으로 엄청난 사업을 성공하지 않는 이상에는 쉽지 않은 자금이죠. 근데 은행에서 이제 17억 40% 딱 LTV 끌고 와가지고 하고 아빠한테 30억 빌렸대요. 그러면 이제 세법에서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4.6%예요. 그러면 1년에 이자만 1억 3,800이에요. 30대 중에 세금 다 빼고 1억 3,800만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 정금액으로 한 2억 5천 정도를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없겠죠. 그러니까 저 차용증을 쓰든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때려버릴 거예요. 어디서 나서 이자를 갚을 수 있었냐라는 게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저한테도 유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10억 빌려주고 이걸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자녀가 돈을 안 버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주택으로 해가지고 미래 어쩌고 아니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조사 나갈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사 나갔을 때 왔었을 때 그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너무 피곤해질 거고 사실상 지금 강도가 너무 세요. 정말 많이 셉니다. 아주 많이 세기 때문에 조사를 굳이 내가 막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요. 진짜 너무 셉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조사 때려 맞고 그냥 소송 가고 하면 돼요. 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길바닥에 버려야 될 돈과 시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강도가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무리해서 너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차용증 씁니다. 차용증 써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일반적인 내용 쓰는 건데 이건 유튜브에 흔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링해서 차용증 다운받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변제에 대한 약정 쓰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자 지급을 줘야 돼요. 실제 줘야 돼요.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글씨 나온 거 그냥 읽어보시는 건데 최근 사례요. 21년도에 아버지한테 40억 빌려가지고 빌딩을 샀어요. 그래서 이자를 꼬박꼬박 줬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조사가 나왔어요. 여지없이 나왔죠. 그래서 이자 준 내역 딱 하면서 소명을 했어요. 아, 오케이. 당신 이자 열심히 갚고 있군요. 끝났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안 보겠지? 근데 채무는 사후관리라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봅니다. 그래서 25년 하반기 때 다시 조사가 나와서 선생님 다시 한번 저희가 2년 만에 이자 지급한 내역 다시 확인할게요 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23년도에 조사 끝난 것 아니었어요? 아니죠. 채무 사후관리는 세무조사상 중복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해도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딱 조사가 나는데 문제는 이분은 23년도에 끝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자 지급을 1원도 안 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딱 나왔을 때 어떡하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죠. 40억이니까 그게 다 증여가 되면 가산세 포함해서 20억 나와요. 이게 너무 세요. 그래서 이걸 때려 맞거나 아니면 적게 냈던 이자에 대해서 때려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셔서 왜 이자를 안 주셨어요 하니까 이제 조사 한번 하니까 끝난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채무의 사후관리 계속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사가 하반기에 받았다라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계속 이자는 주고 그 원금을 갚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노블라이프니까 상속세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고 1년에 한 35만 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상속세를 이제 내고 있죠. 부동산 기반으로 상속 재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선거 끝나고 개편을 할 것 같다는 얘기는 했어요. 이미 정치권에서 살짝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개편이 되면 좀 집 한 채 있다고 상속세 내는 게 좀 사라졌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집 한 채 있는데 1억씩 내는 거 너무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 상속세 내는 것 태반이 7, 80%가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일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재산이 20억 이하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주로 100억에서 500억대 분들 컨트롤 하니까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고민이 있으셔서 오신 걸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죠.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내 거 계산을 하는 거고 아니면 아버지 걸 계산해 보는 건데 쭉 상속 재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넣어야 되는 건 사전 증여잖아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돌아가신 날부터 상속 5년간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걸 전부 다 얹어야 되니까 제가 최근에 상속이 했는데 이분이 상속세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없나 보다 하고 이제 했는데 돌아가신 시점에는 상속재산이 한 10억, 15억인가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0년간 준 게 80억이더라고요. 저를 속이신 거잖아요. 너무 심하게 속였지. 그래서 아니 계좌로 지금 90억이 보이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생활비라고. 누가 생활비를 90억씩 써요 10년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튼 좀 큰 금액이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100억 갖고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90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1원도 없었기 때문에 세금 계산 얼추 다 해봤는데 70억인가 나와요. 가산세랑 뭐 이것저것 하면.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이제 폐가 망신할 것 같긴 해요. 좀 너무 크게 하셨다. 선생님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게 왜 걸리냐? 어떻게 걸리냐? 해가지고 걸리는 방법? 저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사부터 한번 봅시다. 어떻게 걸리는지. 이게 궁금해 하시니까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내가 조사 케이스를 안 갖고 왔구나.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조사 케이스 말씀드리면 요즘 조사 때 제가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체한 내역을 10년치를 쫙 엑셀 파일로 쫙 뽑으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손주랑 사위 며느리에게 준 것도 쫙 다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사한 것 중에는 손녀에게 청약저축통장 월마다 2만 원 넣어준 것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추징을 하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뭐 ATM에서 돈 빼서 주면 안 걸리겠지라고 하시는데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돌아가신 분은 여기 수원에 있어요. 근데 뭐 큰아들은 송파에 살아요. 근데 자꾸 송파에서 돈이 100만 원씩 출금이 돼요. 며느리 계좌에 막 100만 원씩 입금이 돼요. 며느리는 가정주부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추징이 일어나가지고 조사가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계좌 파악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많죠.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에게 뭐 5억 이체가 됐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가 10년간 주택이나 부동산 산 내역을 다 솔팅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그 매도자 이름이 A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돈을 넣어준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잡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1, 2주면 다 잡아내기 때문에 금방 잡습니다. 상석이 펼쳐졌을 때 대부분은 이제 상속재산이 주택이에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요즘은 보면 이게 너무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 우리나라는 필연적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임을 맡은 게 부동산만 110억 정도 있으세요. 현금성 자산은 4억도 없어요. 상속세가 37억에 취득세 3억 하면 40억 내야 되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 부동산 금매로 팔면 되지 않냐.
안 팔려요. 왜냐하면 매수자가 그걸 살 돈이 없어요.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자금이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 부동산을 못 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부동산이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돼야 살 수 있잖아요. 매수자가 그 물건을 사봤자 현금 청산당하는데 왜 사요? 근데 난 지금 6개월 이내 상속세 내야 된다고.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 그 얘기를 해요. 웬만하면 이제 상속인 분들 종신보험 가입하셔라. 왜냐면 본인 돌아가셨을 때도 부동산 기반일 건데 100억, 200억 되는데 상속세 40억씩 나오는데 현금성 자산 1, 2억도 없고 자녀가 이 돈을 어떻게 내냐. 보험 하나, 두 개는 가입해라. 진짜 그런 얘기 예전에는 안 했는데 요즘은 해요. 최다 부동산 기반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택 하나만 딱 있는데 생활비나 그런 것들도 자녀들한테 돈을 다 받아서 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파시고 약간 다운사이징 해라. 알아요. 그 주택을 팔면 안 된다라는 거. 이 부동산만큼 내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것도 알죠. 아는데 내가 지금 생활비도 없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면 자녀가 이걸 사가던가. 자녀는 사갈 능력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도 근로 환경에서 열심히 살겠죠. 근데 자산 가치 증가분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절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힘들면 미리 팔아서 생활비 간병비하고 유동성 확보해놔라, 이런 얘기를 사실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비주택이나 아니면 뭐 상속주택인데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뭐 이렇게 빌라다 뭐 이러면은 아 이거 그냥 기준시가로 상속하면 별로 상속세 안 나오잖아 라고 하시는데, 이게 요즘 그냥 다 감평해버려요. 감정평가라고 해서 시가의 가격을 산정해버려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정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산정해가지고 이분은 기준시가 20억 정도 되니까 이거 하겠어 라고 했는데 감평하니까 55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차액분에 대한 35억에 대해서 50% 상속세니까 17억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갑자기 세금을 더 내? 모르겠고요, 내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공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딱 봤는데 부동산 부산인데 다세대 빌라가 20채를 이제 상속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전세 보증금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그거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빌라 가격이 2억도 안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다 2억씩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 40억이잖아요, 20채면. 매수자 될 사람이 누구예요? 상속인이잖아요. 상속인들 다 상속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돼요? 붕 뜨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도 제가 봤을 때 좀 지나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부동산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못 버티면 못 가져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지 전수조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농지 관련해서 이제 지금 빨리 매각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기도는 지금 133만 필지 조사할 겁니다. 5월부터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하반기에 때릴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이런 거 농지들 증여 자녀한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농지는 다 기준시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사실상 이런 식으로 옆 땅의 공매평가가 높으니까 감평해가지고 30억짜리가 60억이 된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요즘은 시가를 어떻게든 매겨서 세금을 추징하겠다. 근데 부동산이 시가를 매겼을 때와 기준시가 차이가 2배씩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하면 합산되고, 상속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줬는데 10년이 안 지났다. 그럼 상속재산이 더 얹어져서 계산되니까 세금이 쭉쭉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진짜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다양한 것들 좀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내가 혹시나 상속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모의로 한번 좀 짜달라고 했을 때가 많아요. 저는 계좌 10년치 거 봐가지고 사전증여 내가 보면서 잘못된 습관 말씀드리는데, 최악이 이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 봉양하니까 자녀가 다 우선 결제를 해요. 엄마 이거 뭐 먹어야지, 엄마 뭐 사 먹어야지, 막 다 사. 그럼 엄마가 고맙다고 자녀한테 500만 원씩 줘. 700만 원. 그러면은 계좌상으로 보이는 건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내역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게 연마다 6천만 원씩 10년이면 6억이잖아요. 그러면 6억을 너가 증여받았지 하고 때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억울하잖아. 내가 쿠팡에서 이거 사고 닭다리 사고 뭐 샀어요. 근데 그걸 소명할 때 믿어줄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계란을 샀어요. 계란을 내가 먹었는지 부모님이 먹었는지 어떻게 소명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펼쳐지는 건 소명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카드로 쓰세요. 부모님 거는. 재산이 많으면 부모님의 재산을 1원이라도 낮춰야 돼요. 간병비 내가 효도하겠다고 백날 내봐요. 병원비 백날 내봤자 어차피 부모님 상속재산이 1원도 안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에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간병비, 생활비 막 5년간 막 내가 5억을 내줬다. 제가 방송 많이 가니까 그 연예인분들이 막 물어봐요. 내가 5억이나 내줬는데 이거 인정되냐니까. 1원도 인정 안 돼요. 왜 그러냐? 아니 그거는 그냥 부모 봉양 비용이지 인정 하나도 안 해준다. 그럼 지금 어떡하냐? 지금부터 부모님 거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효도랑 배척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거 자기가 내야 돼요. 막판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가 자녀들한테 효도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부동산이 많다 그러면 재산 또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랑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것 좀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연락 자주 하십니까? 부모님이랑? 이게 생각보다 부모님이 치매 초기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부모님 지인들은 많이 아는데 본인은 늦단 말이에요. 1년에 연락해봤자 몇 번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치매 초기인가 이런 걸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치매 초기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치매 초기를 귀신같이 알고 사기를 그렇게 많이 쳐요. 엄청 많이 쳐요. 치매머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100조가 넘어요. 그게 치매머니를 엄청 노리는 범죄자가 많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한 번도 안 온 돈 삼촌이 찾아와. 삼촌 와가지고 통장 가져가 도망가고 흔해요. 흔해. 상속하다 보면. 부모님 현금 인출 내역 한번 꼭 보세요. 갑자기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막 빠져나가 있어. 어디로 갔어요 엄마? 몰라? 이래버려. 자, 엊그저께 상담하신 분이 125억짜리 건물을 팔고 아마 그럼 양도세나 이런 거 내면 한 35억 냈을 것 같은데 90억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어머님 계좌에 55억이 있는 거예요. 딱 1년 지났어요. 35억을 어디다 썼어? 출금 내역이 미친 듯이 많아요. 수표 뽑아가고. 어디다 썼을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근데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내가 소명해야 돼요. 못하면 상속재산을 그걸 때려버려요. 그게 뭐냐면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원의 인출금액이 있다? 근데 그걸 상속인이 소명을 못한다? 네가 가져갔겠지 라고 해가지고 상속인한테 그냥 때려버리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돌아버리는 거예요. 치매 걸려서 엄마가 막 돈 미친 듯이 뿌렸는데 그 돈 내가 받지도 못하는 돈을 내가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미쳐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좀 대화도 좀 나누시고 계좌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분이 90억 남아있어야 되는데 55억 남으신 그분이 바로 뭐를 했냐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바로 도입을 해서 부모님 계좌를 묶었어요. 그러면 성년 후견인인 자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절대 부동산을 못 움직여요. 빨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성년 후견인이 묶이면 그 돈을 자녀들이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운영해주고 싶어도 운영을 못해요. 왜냐? 법원에 이제 신고하고 써야 돼요. 아니 네가 왜 그 돈을 갖다 쓰는데? 부모님 모시기만 해야지. 그러면 55억이란 가격은 픽스된 채로 추후에 상속세 낼 것만 딱 결정된 상태에서 이 가액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저런 게 정말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간병비, 그 간병비도 자녀가 대신 내줘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 부모님이 부모님 재산에서 직접 내야 그걸 깎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간병비 부모님이 주실 때도 이거 현금 뽑아서 주시는데 무조건 계좌이체나 사용증, 확인증 꼭 받으세요. 아니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그걸 현금 뽑아서 주냐. 간병인들이 좀 애매하지만 소드 포착을 하기 싫다. 나는 지금 불법 체류자다 라고 해서 간병인이 현금으로 뽑아달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일까지만 나올게 해버린다고요. 간병인이 얼마나 갑인지 아세요? 완전 여기 하늘 끝에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은 경기도 광주에서 요양원 하는데 간병인이 그런 그룹이 있어요. 15명에서 한 병원씩 가요. 그러다가 딱 어느 날 내일부터 50만 원씩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면 저희 딴 데 갈 것 같아요. 이미 딴 데 섭외해놓고 못 올려주잖아요. 15명 한 번에 빠지잖아요. 그 병원 문 닫아야 돼요.
간병인 15명이 필요한 병원인데 간병인이 엄청나게 그게 있습니다. 그냥 간병비가 높잖아요. 저런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계좌이체? 기록 남는 거 싫어요. 막 이래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무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답답한 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업체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요즘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양성화된 업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간병 업체 때 돈 딱 주면 거기서 일을 딱 주고 다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좀 바뀌긴 했어요. 자, 어쨌든 간병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간병비랑 병원비랑 생활비 딱 하면 1년에 2억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하면 이제 내가 그 추정 상속재산에 걸려서 내가 쓰지도 않은 돈에 내가 억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간병인한테 확인증 한 번씩 받으세요. 6개월이든 3개월이든 한 번씩 확인증 받아가지고 요걸 통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현금 뽑아갖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뭐 빌렸다 그러면은 그런 내역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부모님 휴대폰 무조건 없애지 마시고 살려두세요. 그 기본 요금으로 살려둬서 거기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장원아 3천만 원 보냈어 천천히 갚어 이런 기록이라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돌아가신 다음에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10년 내, 5년 내 증여한 내역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건강하더라도 미래 상속이 좀 고민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상속인은 10년이나 지나야 이제 이게 초기화가 되니까 그러면 사위 며느리나 손주 줄까? 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계획하셔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관련된 문의가 제일 많은 시점이 추석 한 달 전, 상속 한 달 전. 그럼 제가 가장 권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끼리 같이 듣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형제들이랑 꼭 이걸 공유해달라. 이게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라 해볼게요. 이제 장남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미리 알아본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공유를 안 하고 명절 때 딱 만났는데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제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 고민하셔야지 이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상속세가 얼마 나온대요. 딱 이 말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둘째랑 셋째는 이 형이 벌써 작전 짜고 있구나. 진짜 그렇게 느껴요. 나는 이제 걱정돼가지고 말했는데 형님이 판 짜고 있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형이 완전 적이 되고 아버지는 뭐라고 느끼냐면 저 새끼가 벌써부터 내 재산 노린다고. 이래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세 분이 제발 공유를 하고 명절 때 같이 말해야 돼요. 같이 말해야 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같이 말씀하시고 부모님도 그러면 기존에 관심이 없다가도 그렇지 준비해야지 이렇게 인지를 할 거예요. 여기도 지금 다양한 나이대가 있으시잖아요. 유튜브에 5, 60대 분들 키워드 2위가 몇 년째 상속세예요. 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밥만 먹고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누고, 자녀 3명은 미워도 손주들이 이쁠 수 있잖아요. 손주들 좀 주세요. 아셨죠? 손주들은 마중물이 없으면 20대 손주는 이 나라에서 게임 스타트를 못해요. 스타트를. 무슨 3천, 5천만 원짜리 연봉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게임 막 부동산 가격 20억씩 해버리는데 게임 스타트가 안 되니까 손주들 좀 줘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상속이 발생한 상속세 상담은 계속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시면 뭐를 해야 될지 제가 제 거 유튜브에도 한 50분짜리를 찍어놨는데 간단하게 이걸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인 상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돌아가시면 대부분 장례식장 정도만 좀 아시죠? 주변 분들이 어디 장례식장 있다 아니면 이제 대학병원인데 장례식장 껴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편이잖아요. 자, 그거 끝나고 나서 사망신고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딱 신청을 해야 부모님이 갖고 있던 재산 내역이 쫙 나와요. 이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뭐 선박,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예금, 적금, 주식, 그 다음 보험 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스타트 하는 거고, 부모님이 갖고 계신 이제 고정 지출 내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휴대폰은 기본요금제에서 번호 일에 승계받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살려두세요. 그래서 살려두란 이유가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채권 채무 관계 정리해야 돼요. 부모님이 어디다 돈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 메시지도 확인해보고 카톡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 전화 내역도 확인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뭐 부모님 어떤 휴대폰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갤럭시 쓰라고 권해드릴 때가 많아요.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녹음 파일이라도 확인해보면 자녀가 좀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고인의 이제 부고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부고 알리는 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 휴대폰 그 갤러리 한번 봐보세요. 예, 자녀들 막 예뻐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손주 예뻐서 사진 찍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 좀 가족애가 좀 솟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좌 내역 10년치 거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쭉쭉쭉쭉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모든 10년치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내역들 보면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신고기간도 3개월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죽음에 대한 대비를 누가 일반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3개월 이내 정신은 차려서 이분이 채무를 많이 썼다, 사채를 끌고 와서 많이 썼다 그러면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걸어놔야 돼요. 안 걸어놓으면 기간 지나면 저것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속세 무료 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였는데 그분이 그래도 40대였어요. 40대에 매출 한 400억 대는 이제 유망한 사업가였는데 코로나 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배우자는 그냥 가정주부,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아들 딱 하나. 미칠 일이죠. 근데 이제 빚쟁이들은 찾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될 땐 연락 다 두절되고, 사업은 박살났죠. 400억짜리가 막 20억이 됐으니까.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완전 진짜 멘탈이 나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배우자분이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든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술밖에 안 마셔가지고, 그런 상황을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빨리 할 거면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걸어놓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랑 납부, 이 돈이 거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절 찾아오실 때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이내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 얼마 내시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소득세,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뭐 어떤 사업을 했다, 뭐 주택임대업이 대부분인데 뭐 6월까지 했다, 그럼 6월까지 세금 얼마인지 소득세 신고랑 납부해야 되고, 당연히 부동산 취득할 때도 취득세 신고랑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9개월 이내 조사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내가 한 15억 넘어간다, 조사 100%예요. 세무서에서 조사 100%입니다. 법에 적혀 있어요. 100%고 60억 원 넘어가면 일선 세무서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송파에 산다 그럼 송파 세무서가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상속세 조사 난이도가 한 3배 올라가신다 보면 돼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은 것들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2분 남아서 질문 받아도 되나요? 저 질문이 많으신 편이라 질문 있으시면 뭐 해주시고, 없으면 제가 내려갈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34살이니까 10년 단위로 조금 해줬는데 참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신용도 이력서를 생각하는 우선은 이제 아시다시피 10년간 미성년자 때 2천만 원이고 성년 때는 5천만 원이니까 그건 맞춰서 주시고, 결혼하면 혼인출산공제 1억 원이 있으니까 법률은 되기 전에 2년 전부터 1억 원을 줄 수 있거든요. 법률은 2년 이내 한다면 1억 원 더 줄 수 있고, 그거는 뭐 결혼을 하는 그 며느리 쪽도 마찬가지죠. 며느리도 그 위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으면 1억 원 더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데 타이밍을 지금 잡아야겠다 그러면 그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34살이면 사회초년생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5억 이상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용증을 만약 한다 그러면. 네, 그 정도 아시죠? 2억이요? 2억 정도 증여를 한다? 그러면 혼인공제 1억 원이랑 그동안에 10년간 5천만 원 줄 수 있는 거 빠지면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증여세는 5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갖고 줘가지고 그냥 증여세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참고하세요. 저 이따 도망갈 거예요. 질문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질문하셨어요. 뭐 마이크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원래 질문이 많은 거라, 질문이 많은 강의라. 이분하고 딱 한 분만 더 하고 갈게요. 기간이 네, 다시 말씀 주세요. 결혼을 만약에 예. 하고 나서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법률혼이 언제냐. 법률혼 전 2년, 후 2년. 네. 그럼 그것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걸 좀 신고하시는 게 좋죠. 1억 5천까지. 네. 근데 1억이에요. 결혼 출산 공제는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아니면 그 자녀가 아이를 낳고 2년 이내에 1억 원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10년간 5천만 원 줄 수 있는 건 별도로 계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5천만 원 정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신고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걸로 결국 주택 살 거잖아요. 이제 주택 살 때 결국 증여세 신고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요. 1억도 신고하고. 네, 1억도 신고하고. 네, 참고하세요. 한 분 더 질문할게요. 네, 선생님. 2부까지 하고 강의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제 주택을 증여하는 시점이 좀 궁금하고요. 네. 가액이 얼마짜리를 주시나요? 가액 지금 시가는 10원 정도. 그러면 자녀가 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 결국 부모님이 그걸 다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10억 정도 준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 상담을 받으면 자녀가 2억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유료 상담도 안 받거든요. 첫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녀가 그 주택을 살 때 결국 선생님이랑 같은 세대원인데 선생님 주택 있으세요?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세대잖아요. 자녀 취득세도 내가 내줘야 돼요. 두 번째 주택이면 8.4%에서 9%, 세 번째면 12.4% 내야 되니까 취득세만 한 1억 준비해야 되고 자녀가 따로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취득세만 1억 더. 그러면 11억 딱 받아가지고 샀다. 근데 그게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자녀가 실거주 2년 해야 되잖아요. 토호제 지역의 아파트는. 그러니까 토호제란 거랑 맞물려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권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죠. 재개발 재건축인데 사업 시행 인가났고 건축사 선정 전이다. 건축사 선정 곧 한다. 그러면은 그건 권해드릴 수도 있죠. 그러면 걔가 딱 15년에서 20년 지나면 딱 새 아파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치 상승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의 이제 자산 역량에 따라 달라요.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면서 증여세나 취득세에 대한 것도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증여의 증여가 돼서 한 30% 늘어나요. 10억 증여해주면 딱 2억 4천 나옵니다. 거기다가 30% 증가되면 3억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커져요. 그러면 야 이게 맞아?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차라리 자녀 걸로 그러면 10억을 계좌에 현금 증여해서 그걸로 주식을 해가지고 운용해가지고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나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취득세니 뭐니 이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현금 딱 던져주고 10억으로 말해서 지수 투자해가지고 자산가치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나으실 수도 있고 미래에 그거 가지고 너가 사 뭐 이럴 수도 있고. 참고하세요. 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